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좌파 영화계 난리가 났으며 영국 언론 한국영화계보도 충격 경고 2026년 한국영화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영화계 좌파의 충격 실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4년 7월 관객수 1000만 명이 넘은 영화 기생충, 베테랑 등을 좌파 영화로 규정하고 비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당시 한 행사의 강연자로 나서 MBC 언론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 강연에서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와 영화 제목 목록을 띄우면서 기가 막힌다.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인기를 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좌파 영화로 지목한 영화들은 기생충, 베테랑, 택시운전사, 변호인, 설국열차, 암살 등이다. 대부분 개봉 당시 큰 인기를 끈 작품들입니다. 반대로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 육작전 등은 우파 영화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누구는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유전자 정보에 스며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 사고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관람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결심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우파 연예인보다 좌파 연예인이 훨씬 많다면서 좌파와 우파로 나눈 연예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화배우 정우성, 권혜여, 문소리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김은국, 소유진 등을 우파 연예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우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의 내레이션을, 권혜여는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내레이션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도 좌파 영화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시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경우 영화는 사실상 역사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재의 10대, 20대가 서울의 봄을 볼 때 그들은 전두광을 전두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좌파는 영화가 가진 힘을 안다며 택시운전사, 남산의 부장들, 1987, 서울의 봄에서 팩션은 역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한국 영화 거의 붕괴 직전 외영화판에 숨겨진 비밀. 영국 가디언 신문은 최근에 거의 붕괴 직전 한국 영화계 위기에 이면 K-팝 역시 예외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산업 모두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곧 충격 보도를 쏟아냈다. 지금도 필자는 1년에 한 편 정도는 장편영화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한때는 부끄럽지만 영화사 소속 명함을 들고 영화판의 공기를 잠시 마셔본 적이 있다. 현장을 지켜본 건 1년 남짓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망조는 지금 한국 영화가 마주한 거대한 비명으로 현실이 됐다. 필자처럼 눈치 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왜 다들 넷플릭스 탓이나 관객 수준 탓만 하며 엉뚱한 오답 노트를 써대는지 그저 신비로울 뿐이다. 영화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의 문제점을 아주 쉽게 해체해보겠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배우 스케줄에 영화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영화를 만드는 기준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이 배우가 도장을 찍었는가가 되어버렸다. 물론 영화의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현실의 투자사 직원은 창의성을 발굴하는 안목 대신 망해도 책임지지 않으려 유명 배우의 수락 여부라는 결제 서류만 기다리는 공무원 마인드로 무장했다. 시나리오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티켓 파워 있는 배우가 거절하면 그날로 데이터는 삭제된다.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이 나태함이 한국 영화의 야성을 안락사시킨 셈이다. 좀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당신이 잠꼬대같이 쓴 시나리오라도 소위 최민식, 황정민, 조승우, 송강호, 김윤석, 이정재, 하정우, 정우성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처지가 된다면 바로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 있을 게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안전빵을 넘어 젊은 피 배우들의 수혈 기회를 막는 또 하나의 악순환이다. 유통 구조는 더 가관이다. 지금 한국 영화계는 심판위의 선수로 뛰면서 경기장 주인까지 겸하고 있는 꼴이다. 돈을 대는 투자사와 영화를 거는 배급사, 그리고 우리가 표를 사는 극장이 사실상 한 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극장 주인은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스크린에 거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가 돈을 많이 투자한 악성 재고를 억지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옆 동네 극장 주인과도 경쟁도 하지 않는다. 이번엔 내 영화 걸어줄 테니 다음엔 내 영화 걸어줘라는 식의 은밀한 담합이 일상이 됐다. 마트끼리 가격 경쟁을 해서 물건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네 브랜드 제품만 사이좋게 진열대에 꽉 채워놓고 손님들에게 선택권을 뺏어버린 셈이다. 예전처럼 이름 없는 신인 감독의 영화가 입소문을 타고 극장가를 뒤흔들던 기적. 그런 유쾌한 신인의 등장은 이미 이 판에서 삭제된 지 오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이다. 1948년 미국 대법원이 내린 결론인데 아주 심플하다. 영화를 만드는 놈이 극장까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다. 당시 할리우드 거물들도 지금 우리처럼 제작, 배급, 극장을 다 쥐고 자기들 영화만 상영하며 시장을 유린했다.
미국 정부는 이 괴물의 심장에 칼을 꽂아 극장을 강제로 팔게 만들었다. 이 수술이 왜 필요했을까? 그래야 극장 주인이 내가 얼마나 투자한 영화냐가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냐를 보고 공정하게 영화를 고르기 때문이다. 그래야 배우 이름값에 기댄 공무원식 기획이 사라지고 좋은 시나리오가 다시 투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영화계엔 창의적인 인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할리우드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골목 상권을 외치며 공정한 경쟁을 외치던 그 정의로운 입들이 제작과 배급, 극장 체인까지 소유한 무도한 독점에는 왜 입들을 닫고 있는지 묻고 싶다. 파라마운트 판결 같은 강력한 수술 없이는 한국 영화는 화려한 국뽕 필터만 씌운 채 속부터 무너져 갈 것이다. 다음은 가디언의 2025년 12월 28일 자 올모스트 컬랩스트 비하인드 더 코어리언 필무 크라이서스 언더 YK 팝 이전트이면 거의 붕괴 직전 한국 영화 위기의 이면과 K-팝 역시 예외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지배력은 흔들릴 기미가 없어 보인다.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차트를 정복하고 2020년 영화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으며 한국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띈다. 예술 산업이 견인한 문화 수출은 2024년 151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굳혔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한류를 구축해온 두 핵심 산업, 즉 영화와 K-팝이 현재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들의 생존 전략이 오히려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창의적 토대를 훼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영화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다. 영화 산업의 침체는 가장 극적이다. 한국 영화와 외화를 포함한 전체 관객 수는 2019년 약 2억 2,600만 명에서 1억 2,300만 명으로 45% 감소했으며 박스오피스 수익 역시 13억 달러에서 8억 1,200만 달러로 줄었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 해 40편이 넘는 한국 영화를 개봉하던 배급사들은 2025년에는 약 20편만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팬데믹 시기 쌓였던 제작 물량이 소진되고 신규 제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26년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순신 3부작의 감독 김한민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이 산업이 거의 붕괴 상태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한양대 한국영화 전공 제이슨 베처베이스 교수는 이를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약화로 본다. 그는 수년간 이어진 수익성 악화와 비용 상승으로 과거에는 신인 감독이 성장하고 기성 감독이 실험하던 중간 규모 예산 영화들이 사라졌다며 현재 인재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제작 일정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극장 개봉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기까지의 홀드백 윈도우 역시 많은 작품에서 몇 주로 줄어들면서 관객들이 굳이 극장 표를 살 이유가 사라졌다. 이러한 압박은 이미 사상적인 구조조정을 촉발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체인이 총 1682개 스크린을 합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극장들은 아이맥스와 돌비 같은 프리미엄 포맷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 영화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인 회복을 이끌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영화만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문화 수출품으로 여겨져 온 K-팝 역시 불확실성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실물 음반 판매량은 2024년 19.5% 감소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판매량은 1억 1,520만 장에서 9,270만 장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25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발매 음반도 포함된 수치지만 한국 차트에서 큰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대형 기획사들은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글로벌 투어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콘서트 수익이 전통적인 음반 판매 수익을 넘어 급증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립대 한국학 교수 정아름은 기획사들이 점점 핵심 팬층에만 집중해 왔다고 말한다. K-팝 회사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려는 시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심 팬덤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핵심 팬덤의 요구에 맞추면 팬덤은 돈을 쓰고 지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이러한 좁은 초점이 아이돌의 선발, 훈련, 마케팅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슈퍼팬 중심 모델이 이제는 한국 밖의 산업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BTS나 블랙핑크처럼 K-팝 황금기를 정의했던 세계적 돌파 사례를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한편 실험과 다양성의 중요한 토대였던 중소기획사들은 제작비 상승과 팬 소비 점유율 축소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한국 문화 아이디어의 세계적 성공이 반드시 한국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히트작 K-팝 데몬 헌터스는 플랫폼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됐다. 이 작품은 한국계 캐나다인 맥이 강이 공동 연출했고 여러 한국계 미국인 성우가 참여했지만 한국적 미학을 차용한 미국 제작물이다. 정 교수는 이를 진짜 K-팝 상품이라기보다는 타령토화된 혼종적인 K-팝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문화 개념이 이제는 한국의 참여 없이도 국제적으로 재생산될 만큼 이동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식 훈련 방식을 따르는 유사 그룹들이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등장하며 직접적인 경쟁을 만들고 있다. 충격 칼럼 2026년 한국 영화는 어디로 가는가? 이하영 영화인
2025년 한국 영화 시장의 성적표가 나왔다. 총 관객 수는 1억 609만 명, 매출은 1조 470억 원. 겉으로 보면 여전히 1조 원 시장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 영화는 지금 구조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냉정한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무엇일까? 2025년 전체 영화 시장은 전년 대비 관객 수가 14%, 매출은 12% 감소했다. 그중 한국 영화는 관객 4,358만 명으로 전체의 41.1%, 매출은 4,19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숫자가 곧 제작 현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배급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영화계로 유입되는 금액은 세전 기준 약 1,886억 원 수준이다. 반면 현재 한국 영화계가 연간 제작비로 쓰는 금액은 약 2천억 원, 과거 4천억 원대에서 줄었다고는 하나 시장에 들어오는 돈보다 생산비가 더 크다면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편수를 줄이면 공멸한다. 일부에서는 제작 편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관객의 발길을 붙잡고 극장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50편에서 60편의 상업 영화가 순환해야 한다. 물량이 줄어들수록 관객은 습관을 잃고 극장은 더 빠르게 무너진다. 이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공멸의 길이다.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 결국 해법은 하나, 생산 비용의 혁신이다. 이제는 시장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당분간 총 제작비 2천억 원 규모 안에서 최소 40편 이상의 상업 영화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편당 평균 제작비는 50억 원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줄이되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상업 영화의 완성도는 관객과의 마지막 신뢰선이다. 이 선이 무너지면 회복은 불가능해진다.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 답은 분명하다. 과거의 관성이다. 특히 예전만 못한 배우의 시장 가치와 거품이 낀 출연료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스타 시스템이 아니라 작품 중심의 제작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제작비 조정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제작비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지 않으면 한국 영화의 미래는 없다. 마지막 기회 2026년 2026년은 한국 영화 시장 회복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한국 영화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감상이나 노스탈지아가 아니라 냉정한 경영의 시선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다. 2026년 이 충격 위기를 견디지 못하면 한국 영화는 영원히 망하게 된다. 이 충격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